강의를 어떻게 할까요? 저 강의를 재미있게 할 거예요? 진지하게 할까요? 재미있게 하는 게 나아요? 재미있게 하고 가끔 진지하게 이렇게 하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저 식사도 조금 했고 와인도 지금 한 잔 딱 마셨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금 잘 들어간다 이제.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저는 이제 사람마다 다 관심과 호기심이 또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한 40년 동안 계속 관심이 뭐냐면 앞으로 인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이게 늘 관심이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앞으로 어디로 가는 거냐? 우리 지금 나이가 좀 줄긴 들었는데 지금도 과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엄청나게 했던 직업을 떠나서 궁금해요. 인류가 어디로 가는지. 이거 찾아보는데 엄청난 기회와 엄청난 리스크가 한꺼번에 빌려오는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죠. 자, 경제 활동을 떠나서 살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 경제 주체입니다. 근데 경제를 보면 이코노미적 스케일은 규모의 경제. 이거는 뭐 결론만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큰 게 작은 것보다 유리하다. 자, 이 마이크를 10,000개 생산하는 것보다 100,000개 생산하면 똑같은 마이크라도 생산 단가가 싸지죠. 단위당 생산 비용이 이제 줄어드는 건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대량 생산 시절에는 경제 법칙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미국 농산물이 싼 이유는 그건 뭐 봉투 사이즈가 다른 거죠. 그래서 단위당 경쟁력이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더 확장시키면 생산뿐만 아니라 구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마이크를 10,000개 구매하는 것보다 10만 개 구매하면 단가를 더 싸게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큰 것이 작은 것보다 유리하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정보화세로 싹 바뀌더니 주로 산업세에 써먹던 거고, 정보화세로 바뀌니까 이코노미적 스피드는 속도의 경제. 이거는 빠른 게 느린 것도 유리하다. 이건 이제 달라요. 좀 작아도 빠르면 잘 버텨요. 싱가포르, 대만, 이스라엘 작아도 버티고 중소기업 중에도 세계적으로 먹히는 그런 좋은 또 중소기업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 시간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한 시간에 인류가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등등이 한 열이었다면 이제 디지털 타임으로 바뀌고 정보화세가 되니까 한 시간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값이 세지니까 당연히 속도의 경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모든 경쟁에서 속도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빠른 무기와 느린 무기가 있으면 누가 유리할까? 그건 뭐 무기의 파괴력만 중요한 게 아니고 빠른 게 느린 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빠른 컴퓨터가 느린 컴퓨터 이기고, 그 다음에 KTX 타면 왜 돈을 더 받나요 이게? 그러면 더 빨리 가니까, 빨리 간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고객의 시간을 세이브해 주거든요. 품질과 가격도 중요하지만 4시간 내놔라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가지고 속도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보화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빠르면 대한민국이 사실은 스피드 코리아라는 말이 있는데 빠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쟁력을 잘 유지해온 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성질도 급하고 또 IT 기술이 잘 깔려 그래가지고 기반이 잘 돼 있고. 제가 1992년도에 쓴 책이 시테크라는 책인데 그 책이 뭐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리고 제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 시테크라는 걸 특허청에다 상표 등록을 빨리 했어요. 그때까지 시테크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거는 꽤 오래 갈 거라고 제가 이제 감을 잡고 상표 등록까지 해야겠다. 그래서 아주 독점적으로 꽤 오랫동안 강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뭐 저 혼자 주장한다고 되겠어요. 이게 그 당시 이제 92년도인데 선행연구는 한 3, 4년 전에 했고, 동시에 막 터져 나온 게 뭐냐면 타임 베이스드 스트래티지, 시간을 중심으로 한 기반으로 한 전략, 스피드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이제 튀어나왔죠. 삼성 신경영 1기가 93년도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장단 다 모아놓고 마누라 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 그게 이제 그리고 과거의 삼성은 있고 글로벌 삼성으로 다시 바뀐다. 이게 93년인데 그 신경영의 핵심 내용도 사실은 스피드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되게 워낙 팔리고 별명이 시테크 박사로 바뀌고 그리고 시테크는 정통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시간 관리라는 거를 오랫동안 갖고 있던 걸 연구한 거고 저는 정보와 사회의 새로운 시간 관리를 연구했기 때문에 차별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 요청이 많으면 수요 공급 때문에 강사료가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하도 겹치니까 이제 강의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이 아마 못 간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 강사료가 적어서 하는 모양이다. 이거 강사료가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강의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처음에는 서울대 교수를 강사를 더 주죠. 저는 이제 나이도 젊고 학위도 없을 때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뭐 시장원리라는 게 서울대 교수 보고 소용없어요. 하여튼 저 요청이 막 수요 공급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 인생에서도 굉장히 잊지 못할 전환점이 됐죠. 근데 재미있는 건 제가 원래 고향이 충남 당진입니다. 말이 좀 느리잖아요, 당진. 서산 당진. 그래서 제가 스피드 경영 뭐 시티비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고 충청도 사람이 왜 이렇게 빨라졌냐고 그러는데 말만 느리지 원래 빨라요. 그 다음번에 지금 뭐냐, 이칸 매니저 콜라보. 이거는 협업이란 얘기인데 개인이 스펙이 워낙 좋고 자격증도 있고 똑똑하고 다 좋은데 이게 회사에서 필요 없다. 그리고 여기서 채용도 안 한다. 있어도 내보낸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혼자서는 잘할 수 있고 똑똑한데 함께하는 능력이 떨어져. 함께하는 능력. 자, 그 다음에 어떤 기업, A라는 기업을 평가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평가하죠? 그 기업 재무 상태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어떤 역량이 있어? 그 다음에 핵심 기술이 뭐야? 뭐 이런 것들 갖고 따졌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따져요. 뭘 뭐냐면 그 기업의 주요 거래처가 어디야? 그리고 괜찮은 거래처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고객들은 주로 누구야? 충성 고객이 얼마나 있는 거야? 그 기업의 생태계를 봐야 돼. 그게 진짜 아닌가 이게? 아무리 그 기업 뭐 하나만 똑똑해도 그 생태계에서 뿌리를 못 내리고 있으면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뭐냐면 이런 걸 협업의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실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학부는 심리학을 했지만 연세대학교에서 MBA를 하고 이제 석박사로 경영학을 했는데 제가 MBA 과정에서 공부할 때 경영학 개론 같은 거는 지금 보면 이제 다 그런 고전입니다.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안 맞아요. 경영 전략도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드디어 뭐냐면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렇게 와 있다는 걸 제가 아주 명료하게 입증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버드 경영대학의 마이클 포터라는 교수인데 이 사람을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면 현대 경영 전략을 수립한 뭐 대경영학자, 대가, 현대 경영학의 불호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전 세계 수많은 경영학자 중에 우뚝 선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자 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첫 번째 인물 이러면 이 사람 뽑고 그래요. 그리고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하버드의 보석입니다. 심상치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느냐면 이 책 때문에 유명해진 거. 논문도 그러니 발견 논문이 많죠. 이 책은 바이블인데 경영학에 1980년도에 Competitive Strategy 경쟁 전략론 이거 썼는데 경쟁에서 이기는 본원적인 전략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뜰 수밖에 없냐면 연도를 잘 보세요. 1980년도는 공산주의가 쇠퇴하고 자본주의가 득세를 하고 신자유주의가 이제 막 커지기 시작할 때인데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심지어는 비영리단체도 경쟁을 해야 발전한다. 경쟁을 하면 혁신, 성장, 번영. 그리고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잘하나 못하나 비슷하게 배고프고 국가 기업으로 움직이니까 혁신이 안 돼서 결국 망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경쟁이 미덕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쟁
독과점 금지법, 독과점 다 깨치고, 그 다음 부부기업은 민영화시키고 시장 원리대로 움직이고 다 이렇게 바꿀 텐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뭐냐면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 뭐 차별화 전략, 저원가 전략, 집중화 전략, 밸류 시스템, 밸류 체인, 그러니까 들어본 적도 없는 특이한 이론을 갖고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면 경쟁에서 이긴다는 거지. 순식간에 그냥 다 빨아들인 거예요. 경영학 압도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경영학과를 하고 있는 데는 전부 이제 저 사람 책이 들어가서 저걸 강의하는 사람이 최고죠. 그리고 85년도에 Competitive Advantage, 경쟁 우위론이라는 책을 또 썼어요. 쌍벽을 이룰 만한.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88년도에 이 책을 가지고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강사를 했습니다. 석사과정에 이제 정기과정 넣어서 강의를 했는데, 마이클 포터의 이론이 그 전에 했던 경영학 이론하고 너무 달라서 이제 원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쨌든 저는 다행히 운 좋게도 하버드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고 서울대에 와 있던 분하고 친해서 또 이분하고 친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찌감치 공부를 하고 정규과정 과목 강의를 하고 특강은 뭐 수백 번을 했겠죠. 이 양반이 승승장구했어요. 승승장구. 그리고 미국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위원장도 했어요. 그리고 이 명성 자체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11년에 쓴 논문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CSV라는 논문을 썼어요. 그때까지 저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냐면 Creating Shared Value라고 되어 있는데 CSR은 있었어요. CSR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기업이 돈을 벌어서 이윤의 일부를 가지고 사회공헌하는 것을 CSR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전혀 달라요. 이건 뭐냐면 번 돈의 일부를 갖고 사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본업을 통해서 사회에 유익한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뭐가 나왔냐면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이윤 창출이죠. 돈 벌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런 건데, 이건 뭐냐면 본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텔업을 하면 호텔업에 본업을 통해서 사회에 뭐가 유익한 것이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지 못하면 결국 사회에서 퇴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이 완전히 달라요. 얘들 이 시절의 최고 영웅은 동양과 서양을 다 합쳐 최고 영웅은 잭 웰치였습니다. 잭 웰치는 아주 무자비한 그 성장 전략을 썼는데 잘하는 사람 왕창 주고 못하는 사람은 잘랐어요. 매년 최하위 성과 측정해가지고 최하위 10%를 매년 잘랐는데, 이 사람 발상은 이거죠. 이게. 못하는 놈 10%씩 계속 자르고 잘하는 10% 왕창 주면 매년 얼마나 우리 회사가 강해지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뭐 승승장구 그때. 그리고 잘린다고 해도 할 말도 없는 것이, 원래 잘한 사람 더 주고 못한 사람 덜 주는 게 경제 정의야 라고 전 세계가 이해할 정도로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니까,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주주이익의 극대화와 이윤 창출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잘 주목을 해보면 90년, 2000년, 2010년이니까 이 30년 후에 있거든요. 천재, 거의 제가 볼 때 거의 천재 같아요. 30년 동안 뭐냐면 초기에는 경쟁이 엄청난 혁신 동력이었는데 너무 경쟁이 강도가 세, 너무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뒤에 어마어마한 사회적 후유증이 탄생되는 거예요. 경쟁이 좋은 점은 혁신 동기부여가 성장 발전인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너무 경쟁을 빡세게 시켜봤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번아웃 현상이 발생돼서 나중에 심신이 지쳐 나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등수가 높으면 전부 랭킹이니까 차등 보상하는 거니까 등수가 올라가면 더 가져갈 수 있는데, 등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도 잘 안 되니까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저절로 깨달아요. 등수가 높아지려면 내가 잘하든가 상대방이 못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도 잘 안 되니까 자기가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내 경쟁자들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심리 상태가 또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금수저도 있고 무수저도 있고 체력이 좋은 사람, 약한 사람, IQ가 140도 있고 110도 있고 다르겠죠. 근데 이게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의 약점이 뭐냐면 현 상태에서 그대로 무제한급 경쟁하라는 거기 때문에 뭐 잘하는 사람 더 주고 못하는 사람 더 주는데 뭐 여건이 좋은 사람, 원래부터 똑똑한 사람들이 더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0년간 그대로 돌리니까 어때요? 초양극화. 인류 역사상 들어본 적도 없는 1대 99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소수가 다 가져가는 이게 되는 거죠. 골프 치시죠? 베타쯤 치세요. 베타쯤. 예? 핸디팔. 잘 치시네. 핸디팔. 핸디팔이면 이건 내 얘기한테 좀 신경 쓰이거든요. 자, 핸디팔인데 이런 거지. 주말에 가서 골프 치는데 90타 저로 치는 사람들 아마추어들 90타 많죠. 근데 자기보다 10타 핸디팔을 만났다. 근데 핸디팔의 얘기가 그냥은 못 치겠으니 심심해서 내기하자고 한타에 10,000원씩. 자기보다 10타 잘 치는 사람이 한타에 10,000원씩 스트로크로 붙자고 얘기를 하면 내기하면 안 돼요. 그건 뭐 다 틀리는 거지. 뭐 안 되는데 상대방이 빡빡 우게 되고 나는 내기 안 하면 절대 못한다 그러면 뭐 방법 딱 하나죠. 뭐. 핸디 달라고 핸디. 근데 핸디도 그냥 받으면 안 돼. 100파라고 다 따져봐야 되고 버디값 따져가지고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서 많이 받고 해도 그래도 하수가 이래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핸디 없이 그대로 맞짱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랭킹을 매겨가지고 왕창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들 주고 들 주고 짤러브를 30년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위에는 좋은데 밑에는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내가 농땡이 친 것도 아닌데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파퓰리스트 뭐 파퓰리즘 정치 얘기하는데 그 파퓰리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열받은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대국적으로 이게 과연 공정한 거야? 그리고 이거 뭐 우리는 그러면 무수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박박 기라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 파퓰리즘 정치라는 건 간단해요. 나를 뽑아주면 30년간 밀린 핸디 다 찾아주겠다. 다. 이 소리로 하는 거죠. 이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도 다 난리가 났는데 이 천재는 알았던 거예요. 이거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까지는 경쟁으로 다 경쟁을 안 한다고 경쟁이 미덕이고 경쟁 자체가 경제 정의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지나면 사회가 난장판 될 거야. 지나친 경쟁 때문에. 그럼 그때가 뭐가 나와야지? 인본주의가 나와야 되고 상생이 나와야 되고 사회 전체를 소위 말하는 디톡스 시키고 이 상생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이 논문이 때 나왔던 얘기는 최소한 한 3년 전부터 구상을 안 하면 못 나와요. 논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 감 잡고서 딱 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저는 이 논문을 보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이론, 떼돈을 벌게 만들어준 이론, 그리고 자기의 이 존재 가치는 경쟁 전략 마이크로 경쟁 전략 이건데 이거를 딱 집어 던지고 강의도 안 하고 논문도 안 쓰고 완전히 이거 개종을 한 거예요. 교주가 개종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평신도 개종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딱 이거 이제 뭔지 깨닫는 순간에 오케이 저도 이 강의 이제 요청 들어도 안 한다. 강의 뭐 수백 번 했죠 제가. 강의 안 하고 CSV 연구에서 강의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올해 9월달에 와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경영은 이제부터 협업이다라고 또 바꾸면 돼. 이 사람이 전 세계 경영학을 이끌어온 사람이야. 3, 40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바꾸더니 또 바꾼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감을 잘 잡아야 돼. 이거 갖고 절대 되지가 않아. 이거는 이제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9월달에 와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네. 경영혁신의 또는 행정혁신의 핵심이 협업과 통합이다. 스마트 커넥티드 혁신 시대의 협력과 조정은 지속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마트 혁신 시대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로 옮기면 이게 4차 산업혁명. 미국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쓰냐면 커넥티드 소사이어티나 스마트 매니팩처링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제4차 산업혁명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조직 구조에서 각 부서 간 조정과 협력을 통해서 업무를 병행 처리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정확하게 협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가서 동아일보 DBR, 동아 비즈니스 리뷰하고 장시간 인터뷰를 했고, 그게 한 5페이지 걸쳐서 돼 있는데, 마이걸 포털을 찍으면 그 인터뷰한 걸 검색해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기 바라고. 그 인터뷰한 거 좀 추려가지고 동아일보에 약간 났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협업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 인터뷰한 걸 보고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 올컨이 이제 드디어 경영학 최고의 이제 대가가 협업으로 완전히 이제 깃발 없게 살았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 분업과 협업이라는 것은 왜 제가 같이 써놨냐면, 이 협업은 분업의 상대적 개념입니다. 대칭적 개념입니다. 분업이라는 건 나눌 문자, 지난번에 업무, 직업을 얘기하는데, 업무를 나눠서 하는 걸 분업이라고 해요. 그 분업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뭐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엄청나게 얘기해서 인류 번영에 기여한 겁니다. 삼각형 조직을 만들어서 꼭대기에는 법적 책임자, 비전의 제시, 최종 의사결정권자, 리더십, 이런 사람이죠. 꼭대기 위에는. 중간 관리자는 상의 하달, 하위 상달, 감독 기능, 조정 기능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뭐 컨트롤러, 슈퍼바이저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업무는 실무자들이 하는데 이걸로 하는 거예요. 업무 특성별로 나눠서 일을 합니다. A, B, C, D. 그래서 회사에 보면 무슨 팀 이렇게 있잖아요. 그 특성별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그 A, B, C, D는 주어진 것만 하면 돼요. 옆에가 뭐하는 신경 쓸 거 없어요. A 부서는 A만 하고 B는 B만 해라. 그럼 니들끼리는 처음부터 만나서 와르가르 하지 마라. 필요한 위에서 조정해줄게. 이게 바로 이제 분업이란 말이죠. 이렇게. 자, 삼각형 조직을 만들고 수직적 통제 체제를 갖추고 수평적으로 특성별로 나눠서 하는 거, 이렇게 일을 해봤더니 그냥 쫙 모여서 일할 때 비해서 어마어마한 성과가 난다는 걸 깨닫게 됐죠.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과학적 관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라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조직적 관리, 체계적 관리, 그리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군대도 기업도 전부 이렇게 삼각형 수직적 통제, 수평적 분업으로 했었는데 이걸 100년 정도 빼먹은 거랑 마찬가지죠. 너무 성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경영학에 가면 이 얘기를 다 배우고 수식어도 너무 멋있는 수식을 했어요. 관리혁명의 시대를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벌어지고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첫째 조직부터 달라지는데, 지금까지 조직이 삼각형이라면 이때부터 조직은 가변형이에요. 플렉시블.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이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 중국 쪽이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아서 중국 사업으로 왕창 키워놨더니 그 사드 문제가 생각보다 더 오래가고 있다. 그건 뭐 진짜 끌거 없어요. 좀 줄였다가 또 좋아지면 더 늘리기도 하고, 자꾸 탄력적으로 해야지. 옛날처럼 뭐 조직 개편을 뭐 삼성이 5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옛날 그런 얘기 많이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중간 관리자는 정확하게 반에 반으로 줄였어요. 얼마나 줄는지 아시겠죠? 반 줄고 또 반 줄고 또 반 줄였어요. 왜냐면 상위 하다 하위 상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 켜놓으면 다 정보 공유가 되는데, 옛날에는 사장단 임원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하고 직원들한테 전달을 했어야 되거든요. 중간 관리자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감독이 이런 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제 중간 관리자는 반에 반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중간 관리자 무용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중간 관리자 소멸의 시대. 그리고 업무는 특성별로 나눠서 하는 건 똑같아요. A, B, C, D. 근데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A, B, C, D 간에 칸막이가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처음부터 옆에 부서와 협력적으로 일하는 것을 협업이라고 해요. 차이는 거기 있는 거예요. 조직도 다르고 중간 관리자가 거의 없어지고, 그 다음에 특성별로 나눠서 하지만 필요하면 처음부터 협력적으로 일을 한다. 근데 그렇게 일을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렇게 할 때에 비해서 같은 경영 자원으로 2배, 3배, 때로는 그 이상의 성과가 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일로 완전히
자, 같은 경영자하고도 2배, 3배 성과가 난다는 게 안 할 죄가 있어요, 이게. 그럼 왜 진작 안 했을까? 이걸 하려면 대전제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조직 구성원들이 현재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다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스마트 기반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지금은 다 깔려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켜놓고 스마트폰만 봐도 대략 되는 거죠. 그래서 일로 옮겨가는데 이게 신경영이고 이게 부경영입니다. 이거 해봐야 어차피 망해요. 이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콜라보노믹스, 콜라보레이션 이코노믹스 합친 용어가 콜라보노믹스의 시대. 이제는 협업으로 다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도 6월달에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뭐 저는 정치를 직접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자체장 뽑으려면 협업형 리더를 뽑아야 돼요. 보면 진보 보수 5개 있고, 큰 기업, 작은 기업, 부자, 가난한 사람, 별 사람 다 있는데, 다양성. 근데 그걸 협업형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어려웠어. 옛날에는 누가 엘리트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트가 하는 게 아니고 협업형으로 끌 수밖에 없죠. 자,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근데 올해 신년사를 제가 100개 정도 뒤져봤어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니까. 뒤져봤더니 KT, 아모레퍼시픽, 현대, SK텔레콤 등등등 전부 그냥 협업을 통해서 경영혁신을 이룩하는 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벌써 기대가 되는 게, 제가 호기심 아까 얘기했죠, 미래라고. 2018년에는 또 어떻게 협업이 확산될까. 이게 벌써 저는 아주 그냥, 그리고 검색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예측을 해서 맞으면 즐겁고 이런 건데, 이미 다 바뀌었어요, 그렇게. 근데 협업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발음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마치고 나와서,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제가 지원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대학원대학 총장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저도 만족스럽고 학교도 엄청 발전이 되고 있고, 총장, 부총장 한번, 총장 2번 할 때니까 마음 놓고 하여튼 추진하고, 저는 이사회하고 관계상 총장 잘린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이건 하여튼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정부에서 갑자기 정무수석이 보좌부로서 만났더니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맡아서 공무원 교육 체계를 다 또 고쳐달라. 민간은 HRD 분야, 인적자원 개발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공공부문만, 공직부문만 안 변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협의 끝에 민간인을 정부 수립의 최초로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외부 민간인 전문가를 초청하기로 했는데, 합의를 윤 총장을 모셔기로 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뭐 상상도 못했는데 가서 들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대답이 뭐라고 해요? 한다고 그래, 안 한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장 하는 게 나한테 그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나 잡고 지으면 이게 또 대통령까지 다 얘기 끝냈다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처음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리고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견적이 안 나와요, 이게. 아무리 따져봐도. 그리고 이제 우리 차관님도 계시지만은 중앙공무원교육원장 누가 했나 봤더니 정통 관료들이 주로 한 거예요. 사무부부터 올라와가지고 행정부 시작해서 행자부 안에 장관, 1차관, 2차관,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소청심사위원장 4명이 있잖아요, 차관이. 근데 외부에서 민간인 처음 들어오면 그럼 뭘 좋다고 하겠어요.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육사교장을 알아듣지 시키면 가만 두겠어요. 그 열을 완전히 받지, 그 육사 출신들이.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생각하는 척하고 있었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와가지고 대통령 모시고 지금 새만금을 기차 타고 가고 있는데 왜 승낙을 못 받았냐고 지금 뭐 화를 내시는데 빨리 결심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불안하다는 소리 했더니 다시 만나자고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더니 왜 그런지를 눈치챘죠. 절대 간섭 안 하고 모든 걸 힘을 빌려줄 테니까 맡아달라고 등등.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날짜로 3년,
사업용도로 4년을 하고 나와 보니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보니 첫째 이제 뭐냐면 총장 자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요. 한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놈은 무슨 놈의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해를 못할 법이 너무 많은데, 김영란 법무부 포함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고위공직자 출신은 업무 관련성 있는데 취직을 하면 안 된대요. 그럼 이 나이에 관련 있는 대로 안 가면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공무원이었습니까? 제가 정부에 불려가서 봉사하고 나왔는데 그거 법이라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신고해서 허락받고 하라고 말이죠. 근데 그러면 제가 갑자기 뭐 딴짓을 해서 어떡하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나와가지고 아직 체력도 좋고 머리도 잘 들어가는데 뭘 할까? 저는 딱 두 가지 생각한 거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다 창출할 수 있는 거를 10년 정도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찾은 게 바로 협업입니다. 뭐 저는 그때 제 경험과 정보 지식 다 뒤져가지고 앞으로 10년간 보람도 느끼고 돈벌이도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뭐 살겠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제가 찾아서 중대 발표를 한 거죠. 나는 지금부터 10년, 최하 10년 동안 이거 한다. 술집으로 가서 발표를 해야지, 그럴 때. 중대 발표. 그래서 와이프한테 지금부터 10년 이상 할 거는 뭐냐? 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와이프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혼란에 빠져가지고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읽지도 못해요. 협업? 그 한글이야 영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세븐업 같은 건 줄 알고 이제 생각했더니 협업이라고 그러니까 협력할 때 협조하고 그 직업할 때 일할 때 협조하고 협업 그게 이렇게 중요하냐? 아 중요한 거지. 그랬더니 안색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나이가 되도록 협력, 협동, 협조라는 말은 엄청나게 들어봤는데 협업이라는 단어 자체를 당신한테 오늘 처음 듣는다. 그러면 협업과 협동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아 와이프가 이렇게 똑똑한지 몰랐어요. 아 그거 진짜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아니에요 이게? 협동과 협업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갑자기 등골이 서늘이 그동안 이게 귀신하고 살았구나 이게. 그게 핵심이야 사실 핵심인데 협동은 넓은 의미로는 서로 돕는 거 일체적 협동이라고 하지만 좁히면 정확한 뜻은 같은 동자잖아요 이게.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돕는 게 협동이라면 협업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는 걸 협업이라고 해. 그런데 협동은 단순한 시너지가 나오지만 서로 다른 것끼리 협력을 하게 되면 거대한 시너지가 나오는 거야. 이게 메가 시너지라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은 지금 분야별로 엄청나게 전문가들이 있고 뛰어난 것도 많은데 다 칸막이로 쪼개져 있는 거야. 이 칸막이만 잘 연결하면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자원 투입 없이도 대한민국 선진국을 들어갈 수 있다. 확신이 있더라고. 이건 내가 해야 되겠어. 그리고 이건 돈벌이도 엄청 될 수 있는 거야. 협업 교육 사업도 할 수 있고 컨설팅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엄청난 일거리가 많고 나중에 콜라보레이션 인더스트리로 발전할 거야. 그리고 핵심은 저는 그때까지 벌써 감 잡았어 그때. 로펌이고 회계법인이고 컨설팅 회사고 전부 앞으로 콜라보레이션 코디네이팅 산업으로 다 바뀔 거야. 그걸 이제 갈 수밖에 없다고 흐름이.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가 고안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뭐냐. 당시 서울대병원과 협진하는 거 알지? 내과, A과, 신경정신과, 방사선, 엔지니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환자를 봐야 병의 원인을 찾고 치료도 협진해야 치료 효과가 뚜렷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탁월한 내과에서 5명 모여봐야 어차피 그건 내과 스코프밖에 안 보인다고 다름이 만나야 되는 거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당시 독수리 오염제 기억나지? 이거 서로 다른 기능인데 그래서 이게 다른 기능을 합쳐갖고 그 어마어마한 거학을 물리치는 거야. 그 예술은 당시 자주 가잖아. 그걸 예를 들어 저 오케스트라를 같은 악기를 막 갖다 채워봐. 그게 음이 나오겠어요? 제대로 된 게. 다름이 만나는 거야 다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와이프가 그 얘기를 듣더니 수긍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 집은 망했구나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시장이 형성돼야 되지. 이건
남편 주장이고, 근데 바로 여인이 제 와이프에서 뭐라 그러냐면, 참 당신 희한하다고 말이죠. 그때는 나는 도저히 이게 상상을 못했는데 어떻게 순식간 협업으로 다 바뀌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협업 얘기 몇 번 했어요. 협업 얘기. 그리고 제가 아덱스전, 항공우주방위산업전 개막식 갔더니 대통령이 바로 앞에 스피치를 저는 연단에 있었는데, 근데 방위산업은 국방을 위해서도 그리고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방위산업. 그런데 방위산업은 군과 정부와 연구기관과 그리고 기업이 함께 협업을 할 때만 발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협업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다 써요. 그리고 검색해보면 협업이 무수하게 떠요. 그래서 와이프 얘기가 뭐냐면, 협업이 이렇게 일상용어가 된다는 건 상상 못했는데 당신 보니까 천재라고 말할 수 없는 준천재에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콜라보로 다 바뀌더라고요. 자세히.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도원 결의도 사실은 세 명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는 생각이 깊고 크고, 또 하나는 용감불상하고 다름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이렇게 다 채게 된 배경이 있죠. 퓨전, 크로스오버, 컨실리언스, 하이브리드, 컨버전스 등등은 잘 보니까 어때요?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뭔가 연결한다, 섞는다는 뜻이거든요. 퓨전 국악. 이건 결국은 우리 전통 악기에다가 전자바이올린도 갖다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음식도 제가 보기 퓨전에 가깝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갖다. 우리 음식과 이태리 음식과 중국식 다 갖다. 통섭.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뭐죠? 이게 전기로도 가고 휘발유로도 가는 거. 이거는 연결하고 섞는다는 건데 공통점은 뭐냐? 다름을 연결한다. 같은 거 연결하면 이 말 안 써요. 학문의 통섭은 뭐죠? 서로 다른 학문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학문의 통섭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들이 전 세계적으로 10년 이상을 강타했죠. 이게 뭐냐? 막 초기에 이제 협업으로 체계화되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 거죠. 자, 골프채도 어떤 게 있죠? 하이브리드 채가 뭐예요? 아이언의 장점과 우드의 장점을 결합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잘 보시면 다름을 연결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의 기초와 기반을 닦은 사람은 스티브 잡스. 이분 생각하면, 이 스티브 잡스 생각하면 위대한 인물이라는 존경심과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비극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짠한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 행복한 가정 생활을 못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 사생활 시기고, 그리고 그 생보와의 또 갈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승깔이 또 한 승깔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또 갈등도 있고, 쫓겨났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거기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제가 볼 때 암이 커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췌장암으로 죽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2010년의 모습입니다. 7년 전에. 여기 약간 이제 병색이 보이죠. 근데 인류는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가 교차하는, 다시 만나는 신문명을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유명한 얘기인데 7년 전에.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기술과 과학과 이공계에 리버럴 아츠니까 이거는 역사, 철학, 문화, 예술, 인문계거든요. 근데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쪼개진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문과와 이과로 완전히 쪼개지고, 대학 교육도 문과, 이과로 쪼개져가지고, 너는 이과니까 기술연구소, 너는 문과니까 마케팅, 너는 한개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 파트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르네상스 시대에는 붙어 있었어요. 다빈치는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조각가이고, 그 다음번에 철학자입니다.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붙어 있다가 쪼개졌다가 다시 붙어지는 상황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 잘, 거대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3의 물결보다, 제4차선보다 더 엄청난 걸 찾아낸 거죠, 이게. 문과, 이과가 융복합된다. 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인류가 드디어 융복합 창조 시대로 전환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뭐냐면, 한 우물을 깊이 파서 세상의 어떤 걸 끄집어내는 걸 원천 창조라고 하고, 남이 해놓고 따라다니는 카피성이 모방 창조고, 이제는 뭐냐면 이미 나와 있는 걸 연결해서
융복합 창조인데 이 사람이 이 어록을 봤더니 창조는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는 의미였다. 이게 진리 아닌가? 이게 이술이거든요. 창조는 연결이다. 같은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거를. 어떤 대학을 다니냐도 중요하고 책을 100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잭일치에 관한 책이 20몇 권이 나와 있길래 다 봤어요. 잭일치에만 있어요. 자, 그 다음번에 빌 게이츠 책 싹 한 그런 사람 흥미 있지 않나요? 연구해보면. 그리고 이 사람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보통 사람 아닌 걸 알고 쫙 책도 보고 인터뷰 다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 이걸 찾으니까 제가 드디어 이제 알았구나 뭔지를. 드디어 나도 이제 스티브 잡스 연구 이제 드디어 대단한 끝을 내리고 그날 폭탄주를 엄청 마셨어요. 폭탄주가 융복합 창조라는 걸 제가 깨닫고서 소주에 소주를 타면 맛이 안 변합니다. 양만 늘어나요. 맛은 그대로지. 같은 거니까. 맥주에 맥주 타봐야 어차피 그거는 맥주 맛인데 소주에 맥주를 타면 서로 다른 걸 섞으면 맛이 달라지는 게 이 융복합 창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타려면 맥주 7, 소주 3. 진하게 타려면 소주 7, 맥주 3. A와 B가 만나면 뭐가 나올까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사지선대학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A, B 찍어요.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거는 융합이 아니고 합친 거고 물리적으로 합친 거고 융합은 A와 B를 융합시키면 C나 P나 Q나 다른 게 나오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서로 다른 거 연결하면 되는데 이 사람 눈빛 보세요. 뼈 걸리기 전에. 정말 도도한 정도의 눈빛을 갖고 있는데 야 창조가 뭘 어려워? 이 세상에 다 나와 있는데 기술도 컨텐츠도 좋은 거 다 있는데 연결만 하면 되잖아. 이 소리가 할 때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알리바바의 마윈. 저 사람은 스펙도 없고 부수도 없고 자기 말에 인물도 없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수학시험 봐서 단 한 번도 빵점을 안 맞아본 적이 없대요. 참 저는 그거 보고도 신기하더라고요. 빵점을 안 맞아본 적이 없어요. 공부도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들은 게 뭐냐면 연결만 하면 된단 말이지 하고 차린 비즈니스가 알리바바. 알리바바는 연결 비즈니스입니다. 저 사람 만드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연결만. 그것도 뭘로 온라인으로 연결만 시켜서 떼돈 벌고 있는 사람이 알리바바. 또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가 있냐 여기 제가 일부러 안 갖다 붙였는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스티브 잡스를 워낙 좋아하고 이 사람도 남자였어요. 너무 신기한 게 손정희 인터뷰한 걸 봤더니 젊어서 미국 유학을 갔는데 사전을 2개를 놓고 이쪽에 사전 하나 놓고서 따라락 해서 단어 하나 뽑아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이쪽에서 하나 뽑아 그리고 이 뭐가 나올지 자기도 모르죠 이게 이 서로 다른 엉뚱한 두 단어를 합치면 뭐가 될까 이걸 미국 유학 갔을 때 매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이 사람 생각이나 소프트웨어 손정이나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거 2개를 섞으면 뭐가 될까 이게 창조라는 거를 알았다는 것 같아요 자 요새 저 와이프 의견이 다르면 저는 아주 좋아 미치겠어요. 근데 융복합 창조의 순간이 왔다. 옛날에 젊었을 때는 와이프 의견 다르고 뭐 말싸움을 많이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인간이 심리적으로 같은 거는 순식간에 소통 공감이 이루어지잖아요. 유유상종이. 동창, 동문, 동기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신뢰가 금방 되니까 여기는 이단, 이민족, 이교도 등등이니까 진화 심리학적으로 다름을 연결하라고 하는데 다름 연결이 쉽지 않다는 거죠. 뭘 믿고 연결해 다름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은 다 이교도끼리 그다음 이민족끼리 한 건데 다른 보면 고민이 되죠. 그래서 나온 게 뭐겠어요? 소통, 공감, 신뢰라는 사전 프로세스에 있을 때만 다름을 연결하는 거예요. 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소통, 공감, 신뢰라는 말이 왜 중요한가? 이 사람은 다니엘 골맨이라고 심리학자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성적인 뭔가 보세요. 자신과 타인 사이에 오가는 감정의 느낌을 제대로 관찰하고 잘 식별해서 자신의 사고나 행위를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는 거예요. 감성지능. 근데 지성은 감성에 잘 통하지 못하면 헛수고가 된다. 똑똑한데도 왜 방하는가를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도. 자,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있죠? 얼굴이 떠올려요, 그 사람? 자,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하고 틀린 말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하고 누가 소통 공감이 잘 될까? 훨씬 투자가 잘 됩니다. 틀린 말인데 기분 좋게 하면 그 사람이 되고,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면 말은 맞지만 내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조금 있으면 어때? 그것도 또 바뀌어요, 생각이. 저것도 맞는지 확인 다시 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사람이 묘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겠죠. 맞는 말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최고죠, 이게. 그 다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이게 바보인데. 겉똑똑이고 헛똑똑이고. 틀린 말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되게 상위꾼들이 많고, 그 다음번에 틀린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건 뭐 사람들이 금방 눈치채요. 그건 별 영향력이 없어요. 기분도 나쁘고 말도 안 되고 하니까 뭐 떠내려간 그만인데, 최고 바보가 누구죠? A, B, C, D 중에 B가 최고 바보예요. B.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이 바보들이라고. 그리고 부활놓고서 뭐라, 내 말 맞아 틀려. 당신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B타입이 되게 머리가 좋거나 고학력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더 빠른 정보, 더 많은 지식 등등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 감정 생각을 밀어붙이는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나를 인정하는 거야, 존중하는 거야, 배려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이것만 확실하면 남편 말이 틀리다고 해서 기분 나쁠 게 없어요. 틀리고 인간인데 틀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와이프가 잘 이해, 뭐 바다와 같은 이해식으로 다 넘어가죠. 근데 아무리 봐도 남편이 나를 개무시하는 것 같다. 근데 남편이 맞는 말만 오늘따라 계속하고 있다. 더 기분 나빠. 더 기분 나빠. 남편 말이 맞다는 증거가 나타났다. 더 기분 나빠. 이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 볼메이라는 사람이 그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겁니다. 저게 실제로 이게 보면은 IQ보다 더 중요한 게 Emotional Intelligence, EQ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EQ가 뭔지를 이해도 못하고 EQ를 높여주는 침대 이런 광고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들어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 되게 저도 이제 사람 보면 뭐냐, 와이프를 우리 저희가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하고 무슨 뭐 서로 언어적으로 이성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딱 보고서 뭘 보면 하냐면 와이프가 오늘 기분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오늘따라 뭔가 보니까 생동감이 있어 보여. 왠지 지쳐 보여. 이거를 읽으면 보여요. 그게 감성지능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서 뭐냐면 와이프가 피곤해 보이면 딱 한마디 하면 돼요. 뭐 피곤하지 요새? 이렇게 한마디 하면 뭐 어떻게 알았지? 이거 힘들어. 사실 낮에 이래 있었어. 이렇게 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상대방 얼굴을 읽을 줄 모르니까 들어가자마자 피곤해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만 피곤해? 이건 또 뭐야 갑자기. 이래가 나는 집에서 놀고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되면 이제 와장창 붙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자세히 해보세요. 누가 그런 조크라던데 조크도 아닌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끊으려면 진실만을 3일간 얘기하면 반드시 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선배를 오랜만에 만났어. 10살 더 많은 선배를. 그래서 만나가지고 진실만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 주름살 엄청 늘으셨네요. 진실이지. 10년 동안 안 들어갈 제가 됐어 이게. 그렇게 얘기하고 이 자식이 지금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것도 기분 나쁘 죽겠는데 이건 또 뭐야 이거. 그리고 이놈이 나를 뭐로 할까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거짓말 한다고 이게. 아기가 없는 거짓말. 뭐라 그러지 이게? 세월이 비켜가시는 것 같아요. 라든가 더 젊어지셨네요. 젊어질 리가 있어 10년 동안에. 왜 하는 거죠 이게? 상대방 감성지능, 상대방 기분 좋게 하고 등등등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아주 똑똑하고 초엘리트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부족한 감성지능이 약화되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감성지능이 떨어져요. 애들은 감성덩어리거든요. 이게. 두 번째, 고학력일수록 떨어져. 석박사과정 들어가면 논리적, 통계적, 합리적으로 하는 거지 감성적으로 하는 석박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학력일수록. 세 번째는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떨어져요. 제 강의 듣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나이가 들고 고학력에다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얘기 드렸던 그럼 감성이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뭐가 좋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와인 마시는 것도 괜찮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 그냥 떠오르는데 생각해보세요. 문화예술, 예술의 전당도 가고 음악 듣고 뭐 감성적이죠. 그때 논리가 아니잖아요. 자연과 함께하는 거. 저는 살아오면서 축복받은 인생이 되고 좀 넓은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직업이든 관계없으세요.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 하나는 예술이고 또 한 가지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예술과 스포츠를 자기가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뭐 작곡하고 연주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음악을 즐길 수 있으면 예술이 들어온 거죠. 음악 감상하고 미술도 잘 감상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저도 미술 공부 많이 하고 지금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사하기 때문에 예술원도 자주 다니는데 와인 말씀하셨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주말에 낮에 골프 치고 저녁에 예술의 전당 가서 비몽사몽 졸고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꿈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감상을 깊이 하는 게 아니고 졸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골프를 저는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SBS 골프 진행도 했고 J골프 진행도 했고 골프 칼럼을 제가 한 7년 썼는데 다음 주는 최소한 100권 분량 될 거예요. 한 권만 내가 안 냈어요. 왜냐면 잘못해서 정체성이 바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그 골프를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30년 정도 골프 쳤는데 그런 쪽 일을 했기 때문에 JP하고도 쳐보고 이수정 총리, 조훈현 국수, 조용필, 뭐 누가 있나요? 조영남, 뭐 또 탤런트 등등 이어령 교수님, 이길려 총장 이런 분들하고 다 골프 치고 칼럼을 썼어요. 그리고 올해는 운 좋게 또 존 델리하고 가서 쳤어요. 캐나다 가서. 존 델리하고 또 이렇게 뭐지 임지가? 장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가더라고요. 뭐 때렸다고 한 뭐 300 그냥 몇십 야드씩 날아가는데 장타라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필드의 악동. 채도 집어던지고 뭐 부러뜨리고 이런 게 옛날에 하도 봐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18호를 같이 치면서 보니까 매너도 좋고 그다음에 아주 성격도 유쾌하고 근데 성격이 자유분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반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동반자 불의한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안 맞으면 자기한테 뭐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도 던지고 이런 식인데 그 유명한 존 델리 펜츠 바지 그냥 와일드한 무늬가 있는 이거 있고 캐디는 또 약혼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을 같이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와인도 같이 마시는데 그 이여름 교수님 말씀이 골프는 특별한 치유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자기가 원래 골프를 아주 싫어했대. 증오했대요. 사람이 생산적 일을 해도 왜 산에 들어가서 이게 땅을 파고 다니냐고 말이지. 농사를 짓든가 아니면 일을 하든가. 그래서 영어로 골퍼를 한국말로 그냥 골퍼라고 쓰니까 자기가 사설까지 썼대요. 산에 가서 골을 퍼내는 사람들이라고. 골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쓰러진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원고 뭐 칼럼 쓰고 하다가 쓰러졌는데 주치의가 제가 없다. 골프 치는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뭉친 거죠. 이제 스트레스가. 그래서 골프 치고 나섰대요. 나고서 이거 희한한데 골프라는 게. 근데 최인호 작가가 또 쓰러진 거예요. 연재 소설 신문에 쓰다가 거기를 문병을 가서 당신 내가 고쳐줄게. 지금 뭐 백약이 무효고 골프 치면 돼. 아주 골프 안 친다고 시간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낫대니까 이게. 그래서 끌고 나와가지고 최인호 소설가를 또 필드로.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또 김홍신 소설가 있죠. 인간시장에. 김홍신 소설가가 그러는데 문목회라고 만들었대요. 문학하는 사람들이 목요일마다 치는 게 문목회. 그래서 아주 뭐 빡세게 붙어가지고 열심히 쳤다고. 김홍신 작가는 최고 작업들이 잘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지나고 보니까 중요한 것이 그런 감성 지능을 어떻게 살리느냐인데 반드시 들어올 게 제가 볼 때 예술의 세계와 스포츠는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라도 해야죠. 여행 다니고 그 다음 또 뭐 자연과 함께 등등등. 어쨌든 저는 차가운 엘리트들이 왜 무너지는가 했더니 아무도 공감을 안 해줘. 맞는데 기분 나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차가운 엘리트들이. 제3의 물결은 몇 년대 나왔죠? 아까 똑같아요.
경쟁 전략하고 1980년대 제3회 나왔는데 이 사람 얘기가 농업혁명 지나갔고 산업혁명 지나갔고 300년 동안 산업혁명 이게 지금부터 30년 동안 제3의 물결 정보혁명이 밀려오는데 이거 먼저 도전하면 그런 번영이고 아니면 간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핵심은 뭐냐면 정보, 지식, 기술, 무형자원이 핵심이야. 이게 상품이고 큰 거가 작은 걸 이기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빠른 게 느린 걸 이기는 거야. 그 다음에 동력기계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컴퓨터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도구는 컴퓨터야. 앞으로 10년 이내에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에서씩 다 들어가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반은 알아듣고 반은 뭐냐면 미래학자의 소설 같은 얘기다. 반은 거부안에 있었죠.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예측한 대로 다 들어맞았고 한번 징검다리로 놔줬어요. 85년도에 쓴 책이 그 유명한 파워 쉬프트, 권력이동입니다. 그건 뭐 더 정교하게 쓴 거죠. 근데 저는 제3의 물결을 딱 읽고 80년대 나온 책이 한국에 좀 늦게 들어왔죠. 읽고서 제가 보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회사에 사표 낸 겁니다. 제가 삼성물산 기획사 다녔는데 삼성전자는 그때 회사 취급도 안 했고 종합상사 전성기인데 저 책 한 권 때문에 그냥 딱 밤에 째려고 있다가 오케이 내일 사표 낸다. 왜 사표 냈는지 지금부터 신문명이 열리는데 축복이다 나한테 축복. 이걸 내가 제일 스타트라인에서 뛰어야지 무슨 소리냐. 내가 뛰면 나도 성공할 거고 대한민국 발전한테 기여할 거야.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마차로 실어 나르던 것을 산업혁명이 생기니까 자동차로 기차로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데 게임이 되겠냐고요. 칼하고 창 화살로 쏘고 있는데 기관총으로 갈기고 있는데 당하겠냐고. 탱크로 돌리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데 이걸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만약에 산업혁명을 먼저 받아들였더라면 일본은 100% 식민지였고 우리가 거꾸로 받아들여서 망한 건데 일본이 조선을 보는 거는 제가 식은 줄 먹힙니다. 그때 일본은 조선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중국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일본이 그 당시에 청일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중국을 그 다음 러시아도 이긴 거예요. 이게. 그때 벌써 항공모함이 있고 전투기가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지금 남한사선 기억나요? 조선 끝날 때까지 군인들한테 풍국을 못 준 거예요. 육자도 없고 무기도 없고. 이건 조선은 뭐 때리면 기절인데 이런 역사 공부를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정말 뼈저린 그 통찰을 생각하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지금부터 한국의 엘빈 토플은 나다. 라고 제가 이제 선언하고 나온 거지. 그리고 여의도에다가 정보전략연구소로 간판 딱 붙이고 퇴직금 갖고 사무실 없고 직원 몇 명 똑똑한 사람 후배들 불러들이고 해가지고 설득도 많이 했죠. 우리는 지금부터 독립운동하는 거와 똑같은 심정으로 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차렸죠. 그게 83년에 차렸습니다. 저 책이 나온 게 80년도인데 제가 사표해놓고 인사부장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형 이거 설명했더니 인사부장이 정신 차리고 들었어요. 미래학자가 이걸 쓴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10년 뒤에 된다는 얘기고 한국은 20년 뒤에 된다는 얘기니까 10년만 딱 더 근무하다 나가. 그때는 뭐 퇴직금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안 된다. 나라를 위해서 하루라도 혼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놈이 진짜 미쳤나 이게 지가 무슨 안중근의사 후회로 생각하는지 나가서 잘 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 83년에 차렸는데 시련? 시련은 무슨 시련이 망했죠. 완전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지. 그게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누군가. 그런데 저는 그걸 이제 세미라도 열고 그다음번에 기업체 가서 용역을 맡겨달라고 하니 정보관리 시스템을 설계해 주겠다고 뭐 등등 될 적이 없죠. 2년이 지나니까 사업이 왜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느냐. 봉급쟁이 구하고 싶어요. 사무실 사업하고 싶지만 봉급쟁이는 수도꼭지 갖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사업이라는 건 어때? 이 대국의 빠이꼽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인건비, 임대료, 경상비 지출이 쭉 나가는데 봉급쟁이 할 때는 봉급날이 다가올 때 기분이 좋더니 이거 이제 거꾸로 봉급날이 오면 불안해. 그래서 2년 만에 퇴직금이 한 5배 부채를 지고 그 다음에 하루를 더하면 부채가 늘고 때려치고 철수하려니까 그 돈을 갚을 길이 없고 하는 것으로 빠지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만에 다 망해서
제가 스스로 아주 가슴을 치면서 내가 능력도 없는 놈이 너무 꿈이 컸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교만했구나. 또 장교 생활하면서 너무 그때 중요한 미션을 맡겼기 때문에 그때 내가 위관 장교가 장군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게 생각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온갖 반성을 다 하고 죽고 싶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그 정도니까. 망가지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85년 9월 6일 날 한국에 처음 왔어요. 85년 9월 6일 날 와서 한국인과 제3의 물결 이러고서 일주일간 강연을 하고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지난해 알파고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알파고 파동. 인공지능이 언제는 올 줄 알았지 이게 와 있는지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파고 이벤트 끝나니까 대기업에서 카이스트 교수 불러다가 인공지능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용역 다 주고 난리 쳤잖아요. 제3의 물결이 앞으로 오는 줄 알고 있다가 이 양반이 85년 9월 6일 와서 일주일간 떠들고 가니까 이미 온 거 아니야? 지금도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 그럼 뭐 학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학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의도에 무슨 정보연구소 그 조그만 사람 있잖아요. 광고는 엄청나게 그동안 했죠. 매경 한경 등등 공문 보내고 하나 안 되더니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1년 만에 부채 다 갚고 돈 더 벌었어요. 저는 그 88년까지 돈을 너무 벌어가지고 하여튼 직원들하고 돈 세다가 그냥 넣어놓고 가자. 한잔 마시고 가자. 뭐 여기저기서 들어놓은 돈을 그렇게 세다가 다 못 세고서 놓고 간 적도 있어. 서랍에 그냥 다 쑤셔놓고서 야, 이래서 또 사업을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88년도에 논현동에다 어마어마한 건물을 빌려서 정보 카페를 차려가지고 1년 만에 또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잘 나가다가 깨먹다가 잘 나가다가 깨먹다를 반복했는데 근데 전체로 보니까 어때요? 그 상향으로 쭉 발전을 했지만 요 결정적 들어먹는 게 뭔가 봤더니 확장한 이후에 들어먹는 게 대부분이었더라고요. 그러고 뭐냐면 IMF 같이 예부 충격이 쓸 때 깨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후배들한테 뭐 하라고 하면 좀 잘 나가는 게 이게 성숙기는 세태기의 전 단계라는 말이 있고 시골 할머니도 알아.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갈 때 확 키우지 마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제 제3의 이 양반이 80년대 뭐라 그러냐면 30년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80년이니까 90년, 2000년, 2010년, 30년, 2010년이란 말이죠, 이게. 근데 작년 6월 말에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2000년도쯤 되니까 사람들이 제3의 물결이 끝나고 뭐가 오는 거야? 간단하죠. 뭐 제4의 물결이 오는 거죠. 제4의 물결은 뭐야, 내용이? 이러고 막 떠들고 있는데 요 아주 영특한 사람이 싹 간판을 바꿔다는 거예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바꿔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연스럽게 올라면 그리고 미국도 다 통하려면 제4의 물결이라고 했으면 제일 좋은데 이 양반은 고집불통에 생겼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총장한테 추천해가지고 한 10년 전에. 근데 이 양반이 뭐 세계경제포럼을 만들어서 회장을 하고 유명해진 거는 다보스 포럼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작년에 뭐냐면 제3의 물결이 끝나고 초지능, 초융합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인류의 모두를 뒤집어 놓는 거를 제4차 산업혁명을 하자라고 선언한 거죠. 다보스 포럼 끝나고 1월 마지막 주에 1년 돼가네 이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선언하는 바람에 그냥 주도권을 뺏긴 것 뿐이에요. 자, 여기 사진은 이제 그때 제가 초청했을 텐데 다보스는 독일에 있는 게 아니고 스위스에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학교하고 스위스 대사관하고 공동으로 초청해가지고 우리 학교 와서 강의를 하고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이 양반이 클라우스 슈밥이고 여기 조한교 전 서울대 총장 교육부장을 하던 분이고 정세균 지금 국회의장이고 저 대학 동기인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 군대 있네 보니까 자 근데 이게 명칭을 보면 클라우스 슈밥은 이렇게 붙였고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 말을 잘 안 써요.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스마트 소사이어티를 표현을 쓸 뿐이에요. 그리고 독일은 이제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소사이어티 5.0인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거를 그냥 쓴 거죠.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칭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명칭이 아니라 본질이 뭐냐, 4차 산업의 본질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검색을 해보면 제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와 검색해보면 반 정도는 아주 헷갈리는 뉴스가 뜹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허구다. 제목을 읽는데 실체는 뚜렷하지 않다. 그 다음 제일 아주 끔찍한 기사가 뭐냐면 클라우스 슈밥의 상술에 논란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꽤 많아서 뭐야 이거 진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시간 모여서 깊이 얘기는 안 하지만 이 양반의 그 이미지 때문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유엔 사무총장 못지않은 영향력이 있고, 그 다음번에 오바마도 다녀가고 시진핑도 오래 다녀갔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회장이나 대놓을 사람이 아니죠. 보니까 세계교직포럼 만들 때도 회장, 지금 회장, 죽을 때 회장할 거고, 다보스 포럼에 이제 내년 1월 달에 보세요. 누가 오는지 2,000명 이상이 오는데 참가비가 2만 불일 거예요. 그냥 오는 게 2만 불 내요. 연회비 19,000불 내요. 1인당 4만 불 이상을 내야 되는데 2,000명 이상이 극소수만 1,000케이스고 그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양반이 막강한 영향력, 명성, 정보, 자료, 돈 다 챙기니까 엄청나게 부럽다. 엄청나게 부러운 그다음번 뭐가 되죠? 시기의 대상이라고. 그럼 시기를 완충시키려면 제일 좋은 거는 선행을 하고 겸손하면 완충이 되는데, 제가 만나봤더니 전혀 악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뒤로 자빠졌어요. 내년에 좀 보세요. 자빠졌어요. 뉴스 나올 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지가 뭔데 전 세계 지도자 다 갖고 놀고 말이지, 돈 다 챙기고 기분 나쁘네, 이래서 이제 불만이 나오고, 미국은 특히 뭐냐, 영국은 뿌리가 같지만 독일은 다르니까 저 클라우스 슈밥이 만드는 그 4차 산업혁명을 안 쓴다고 또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 내막도 모르고 4차 산업혁명 허구다. 왜 허구해? 이게 알맹이를 알아야지. 알맹이를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내주지 않나, 이게 아무것도 없는 도로인데 사람이 나타나면 건너목이 생기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 횡단보도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나타나면 이게 폭이 또 커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이제 횡단보도가 생긴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서대문구청 IoT, 서대문구청이니까 어디 관장하는지, 신촌 로타리,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저쪽에 난가자동 뭐 등등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가 강의 갔더니 이 휴지통에 전부 이걸 뭐냐면 센서 해가지고 연결시켜놨어요. 완전 시스템하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도 되고. 그러니까 2대 정문 앞에는 워낙 젊은 애들 많이 다니고 먹고 뭐 등등 사고 다 계속 추천하니까 반나절이면 다 차. 어떤 데는 하루 걸려요. 어떤 데 이틀 걸려도 안 차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데이터 분석 다 끝나니까 나중에 뭐냐, 간단하죠. 환경 비원을 어디에는 하루 2번 보내고 어디에 한 번 보내고 또 이틀은 보내도 돼요. 그러니까 투입하는 인원과 시간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서대문 구청장 얘기가 뉴욕 시리보다 우리가 훨씬 더 지금 휴지통 관리는 더 잘해놓고 있다. 우리 IT 힘이다 이러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맞아요. 세계 최강 말씀드렸더니 그럼 강의할 때 교환으로 반드시 넣어달라고 그래서 이거 넣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이미 이제 우정사본부 이번 본부장 바뀌었죠. 이게 이제 우체국 이미 벌써 전남공에서 출발해서 등량도까지 이게 간 거예요. 특히 이게 왜 좋은지, 이게 저 도서벽지 요새 같은 눈 확 써, 강원도 산고 그거 우체국 그저 가려면 집병 왔다 갔다 하면 미칠 지경이죠. 그 다음에 뭐 섬에 몇 명 인구도 안 되는데 그걸 또 배 타고 가가지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걸 그거 조종하는 게 아니고 좌표만 딱 주소 좌표만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싹 가가지고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뭐냐, 도서벽지는 전부 드러들하겠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제4차 산업혁명의 첫 번째는 세상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똑똑해지는, 스마트라는 말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전부 스마트.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와 편리함을 주는 대신에
드디어 이제 철학적인 문제가 문명사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만물의 형상이다. 뭐 의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인간이 만물의 형상 맞잖아요. 이게. 만물의 형상. 무생물은 뭐 얘기할 것도 없지, 그러면. 근데 인간은 만물의 형상이라는 말이 드디어 무너져버려요. 인간보다 똑똑한 게 얼마든지 나옵니다. 인간보다 똑똑한 로봇, 인간보다 똑똑한 의자. 이 의자가 지금은 앉아있기만 하는 거지만 이게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지가 뭐 편리하게 각도 맞추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용자의 체중의 증가, 체온, 헬스케어 정보, 그러면 뭐냐, 말을 하면 알아듣고 지가 또 알아서 말을 대꾸하고, 문제는 입력시킨 대로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스스로 자율학습을 통해서 발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만물의 형상인가? 지금부터 아니라는데 이게 가져오는 대혼란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이 커제가 우는 건데 인류의 눈물을 보는 것 같아요. 커제 올해 3번 해가지고 3번 대국해서 마지막 대국 끝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 딱 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세돌은 다 인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저 때만 해도 한 판 이겼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5번 뒀는데 복귀가 매기 대국별로 가능했어요. 몇 번은 패착이었다. 몇 번은 반격이 좋았다. 근데 커제는 대국 복귀가 안 돼요. 일방에서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존심 강한 젊은이가 이세돌 그때 자기가 붙으면 이길 수 있다고 또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3번 그냥 무자비하게 터지고 나더니 욱진지 짜는 거예요. 인류의 눈물이에요. 다음날 아침 커제가 인터뷰한 게 뭐냐면, 술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새벽이 될 때까지 마셨다. 이게 인터뷰 내용 전부입니다. 받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구글이 발표하면 더 끔찍해요. 알파고는 은퇴한다. 얄미워 죽겠어. 더 싸울 것도 없어. 끝이야. 이걸로 끝. 이상 다 봤지.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저때 두 사람 대국한 거는 알파고 리입니다. 이세돌하고 대국했다고 이세돌 이자를 붙여서 알파고 리라고 이리. 근데 그 뒤에 새로 개발한 거는 알파고 제로인데, 그걸 구글에서 발표한 걸 봤더니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 리는 대국을 여러 개를 집어넣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두면 이긴다 하는 걸 학습시킨 거고, 알파고 제로는 바둑의 원리를 집어넣어서 그 원리를 갖고 스스로 터득하게 만들었는데, 올해 알파고 제로하고 알파고 리하고 100번 대국을 했는데 결과는 100대 0으로 알파고 제로가 이긴 거예요. 100대 0. 그러니까 이제 얘기 끝난 거예요. 자, 첫 번째 얘기는 뭐냐? 모든 게 똑똑해져. 모든 게. 컵이 똑똑해, 마이크가 똑똑해. 이 그냥 이런 거 증폭되는 게 아니야. 다 똑똑해져. 심지어 보청이도 똑똑해져. 보청이가 뭐 할 수 있죠? 통번역. 뭐 자동 통역 다 해주고, 그 다음번에 이거 뽑힐 수 있는 게 헬스케어. 이미 다 개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그 셰프 삼성전자의 IoT 냉장고가 어떻게 되냐, 문짝을 건드리면 타치하든가 말로 하면 어때요? 화면이 뜨잖아요. 컴퓨터 화면이. 화면이 뜨는데 저도 그거 봤더니 오늘의 날씨, 주요 뉴스, 그 다음에 제 아는 분이 샀는데 컴퓨터가 똑같으니까 자기 일정표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냉장고 위아래 뭐 들었는지를 열어볼 필요도 없어요. 딱 때리면 위칸 거 그대로 뜨고 안 열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전자결제도 가능해요. 쇼핑하고 어서 하면. 제가 지금 얘기한 IoT 삼성전자 냉장고인데 가격은 한 4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개한 삼성전자 셰프는 냉장고입니까? 컴퓨터입니까? 네? 두 개 다. 컴냉. 어떤 사람은 냉컴.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냉장고계 컴퓨터예요. 융복합이에요. 첫 번째 뭐라 그러죠? 스마트. 해당 다 똑똑해져. 전부 사물이.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융복합이에요. 융복합. 냉장고 겸 컴퓨터가 돼. 이거 지금 융복합 아닌가요? 이게 지금 뭐 보니까 컴퓨터이기도 하고 전화기이기도 하고 라디오이기도 하고 텔레비전이기도 하고 백과사전이기도 하고 몽땅 다 아니에요. 앞으로 모든 카메라이기도 하고 모든 게 다. 그래서 이제 긴 얘기할 거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게 똑똑해진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융합된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영역을, 인간의 모든 영역을 다 바꿉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가정도 바꿔놓고 행정도 바꾸고 기업도 바꾸고 문화예술도 바꾸고 다 바뀐다. 자,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클라우스 슈밥 얘기가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가정에 인공지능 로봇이 한 대 이상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동의하네? 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옛날에 똑같은 얘기 한 거 아닌가요? 제3의 물결 저자가 한다는 소리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가정에 컴퓨터 한 대씩 다 들어갈 것이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무슨 연구소야, 기업이야, 가정에 왜 이게 들어가지? 더불어 그때 초기에 컴퓨터가 크고 비쌌으니까.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 가정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로봇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민이 이제 눈치는 다 채셨겠지만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 편리하고 기회가 생기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기회죠. 이제 이게 단계별로 다 발표가 나와 있는데 보임에서도 몇 년도쯤 가면 처음에는 이제 화물기를 띄우고 그 다음번에 인간이 가는데 조정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으로.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이게 시스템 파괴되면 커넥티드 카는 자율주행차나 시스템 파괴되면 숨은 그만인데 땅이니까. 저거 만약에 저런 식으로 사람 태워갖고 날아다니다가 시스템 꼬이면 저거 또 있을 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핸드 프레이터, 보리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 다음번에 잡초를 뽑고 농약을 살포하고 수확하는데 사람을 한 명도 투입하지 않고 대규모로 재배를 할 수 있을까? 실험을 해서 성공한 거예요. 농사비가 짓는 거예요. 기계가 짓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이 뭐 하는 것처럼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만 탱크같이 생긴 놈이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요거 타고 기어다니면서 잡초만 보면 작살내고 다니는 거예요. 잡초 인식해가지고. 근데 사람이 뽑는 게 아니고 지가 다 작살내고 다니고. 자, 문제는 앞으로 농부들은 뭐예요? 놀아야지 뭐. 누가 돌아봤더니 고수다 쳐야지. 근데 그러니 안 바뀔 재간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고민이 지금 이제 앞으로 농촌이 제4차 산업혁명 때문에 제일 많이 바뀔 것이다. 아시다시피 뭐냐면 네덜란드 같은데 스마트팜 혁명이 벌써 엄청 일어나고 뭐 김승규 청장 보니까 1년 갔다 왔다고 요즘번에 뭐라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독일 앞으로 제가 볼 때 4차 산업혁명이 농촌과 농업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건데 그 짐 로저스라고 세계적인 투자가가 뭐냐면 지금부터는 농촌 농업에 투자하라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본의 농부입니다. 30대 초반인데 뭐 양볼 6벌, 라미네트 6벌 사가지고 오늘은 노래 갈 때 뭐 입고 갈까 이러고 한대. 이야, 손내주잖아 이거. 앞으로 농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카이스트 출신도 들어가고 한해종 출신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농가 소득뿐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자, 이제 고민은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시민권 획득해서 이번에 미치겠어요. 미치면 한달 걸렸던 뭐냐면 친구도 사귀고 아이도 낳아주는 게 있다. 누가 얘기를 해보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저 로봇이 저거 입력시킨 거예요? 입력 안 시킨 거예요. 지금 학습해가지고 저 인간답게 살아나고 저렇게 되는구나. 다른 거죠. 나는 로봇과 인류가 구별되는 세상을 것처럼 똑같이 생겼는데요. 똑같이. 감정도 느끼고 이게 과연 이게 뭐예요? 그리고 앞으로 뭐냐? 이제 결국은 사람이 인공지능과 협업을 해서 이미 의사들은 뭐하고 협업하고 있죠? 지금 왓슨하고 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협진을 어떻게 한 거죠? 서로 전공 다른 건데 지금은 인공지능 로봇 병원의 의료용사는 왓슨이라는 거하고 그걸 물어보면서 계속 들어가지고 수술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끔찍한 일은 이거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미래의 모습인데 인간의 IQ는 별로 진화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뭐 똑똑해봐야 어차피 IQ 130, 140밖에 안 될 텐데 이놈들 IQ가 120, 200, 300까지 올라가거든요. 계속해서 학습되니까 이 똑똑한 놈들이 인간 뭐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안 없어지는 직업은 그러시네요. 그렇죠. 요것도 지금 뭐냐면 걔는 띵하게 생겼고 여기 스마트 개가 이제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그거예요. 이게. 그냥 입력된 대로만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자율학습이라는 거를까지 건드려 놔가지고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지는 세상이 오고. 그래서 이제 스티븐 호킹은 뭐냐면 결국 인류는 드디어 멸망한다. 드디어 멸망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고 그러나 피할 길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티븐 호킹 얘기는 국제규약을 빨리 만들자. 인공지능 로봇에다가는 인간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그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장착하자. 좀 짜가지고 이런 거. 근데 뭐 악질들이 있으니까 뭐 김정은한테 그 얘기한다고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자, 호모 콜라보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들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인재는 분업형 인재였습니다. 분업형은 뭐냐면 전문가를 얘기해요. 좁혀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우물을 깊이 파란 말이나 그 다음번에 뭐냐면 뭐 한 가지 일에 어떤 일가를 이룬 사람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도 지식인의 수는 뭐냐면 좁혀서 깊이 들어가는 거를 학문의 세분화, 학문의 심화라고 해요. 박사과정은 넓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좁혀서 깊이 들어가는 게 박사과정입니다. 근데 협업은 뭐라고 했죠? 크게 생각해요. 현대자동차 직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현대자동차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협업이 가능해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 다음에 자기 회사만 아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이해해야 돼요. 자동차 산업은 요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4차 산업혁명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했지? 크게. 그 다음에 융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는 기계공학이니까 기술연구소, 너는 뭐 이렇게 해서 몰라도 돼 이것만 해.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대학의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포스트 김대현 총장 올해부터 학과 구분 없이 1학년 들어오면 생각부터 키워야 되니까 인공지능, 드론, 로봇 뭐 이런 것 등등 하고 그 다음번에 역사, 철학, 윤리, 문화, 예술까지 제가 올해 2017년 1월 5일날 제일 처음에 강의가 한 데가 이분 초청으로 포스텍 교수들한테 강의 간 거예요. 총장이 볼 때는 포스텍 교수들이 얼마나 스펙이 좋아요. 그래서 총장이 볼 때는 자기 것만 주장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협업적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 고대영재업 총장, 훌륭한 분이죠. 근데 이제 총장 되자마자 융복합 단과대를 만들겠다. 뜻이 뭐죠? 아까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가 결합된 융복합 신인재를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도권은 지금 인구를 정원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분 아이디어가 뭐냐면 문과대 5%, 법대 5%, 공대 다 5% 내놔. 이걸 모아가지고 융복합 단과대가 새로 만들어야겠어. 그리고 여기는 지금부터 세상이 원하는 신인재를 구성하겠다. 이게 뭐 스탠퍼드 나오는데 머리 좋아요. 저도 같이 뭐 일을 해봤는데 그래서 선언했더니 대학 교수들이 찬성했을 것 같아, 반대했을 것 같아? 반대, 다 반대다. 반대한 이유가 뭐냐? 제가 조사해 고대 나왔으니까. 했더니 첫째, 저런 거 하려면 진작하든가 내 임기 끝난다며. 제발 좀 귀찮아지지 마지마. 두 번째, 생사를 뜯어가는 거 기분 나빠. 왜냐면 5%씩 내놓으니까 지금 뭐 늘려줘도 뭐 할 뻔해. 왜 또 기분 와서 빼간다는 거야? 그리고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아무도 말은 하지 않으나 진짜 기분 나쁜 게 저걸 막상 만들면 저기는 각광 받을 수가 있죠. 교수들도 딱 폼 잡고 다니고 학생들도 뭐 기분 좋게 다닐지 모르지만 기존 단과대회는 월드 패션화될 가는 상대적으로 이 기분 나쁘니까 다 찬성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 같지? 역시 원리가 좋아. 그럼 다 반대하면 안 한다고. 총장이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반대하는데 안 하는 대신에 서로 다른 단과대학 간에 협업을 해서 성과내면 과감을 지원한다. 그 다음번에 협업형 프로그램 가지고 미리 지원한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자체는 협업으로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야 지도자 누가 또 반대한다고 뭐안 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게 세상은 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 하냐면 한 우물을 깊이 파라. 그러면 성공한다고 그랬죠. 요새는 한 우물을 깊이 파면 빠져 줍니다. 결국 죽어요. 제발 싸돌아다니지 말고 한 자리에 앉아서 일 좀 해라. 그게 바로 분업이에요. 한 자리에 하던 거. 요새 제일 똑똑한 사람은 싸돌아다니는 남자고 여자고 싸돌아다니는 멀리 싸돌아다니면 더 똑똑해. 아까 나영석 PD 이런 사람들이
뭐 1박 2일 삼시세끼 다 써보겠지만 연대 행정학과 다닐 때 알바해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계속 싸들어 다녔는데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선진국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후진국도 돌아다니니까 돈 들 들어가는데 배낭 메고 가서 뭘 만난 거죠 이게. 낯선 언어, 낯선 인종, 낯선 종교, 낯선 문화 그게 융복합되니까 나중에 기가 막히게 나오고 나영석 PD가 대박난 프로그램들은 전부 뭐부터 시작해요? 배낭 뿌리는 것부터 시작하죠. 자기 여름 다 했으니까 자 싸돌아 다니세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 쭉 생략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끔찍하죠. 공산주의는 망했고 자본주의를 너무 빡세게 돌려봤더니 자본주의가 이게 끝장이 좋지 않아. 왜냐면 이게 너무 과경쟁, 인성의 파괴, 뭐 자살률, 그 다음에 뭐 외로운 늑대, 초양극화, 뭐 이 자본주의도 와보니까 뭐 뒤죽박죽되고 서로 물어뜯고 난리가 나서 안 되겠다.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또 고치자가 이란. 함께 사는 쪽으로 이제는. 두 번째, 자본주의도 때려 부수고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 때가 됐다. 인류가. 이게 이란이고요. 자, 이란과 이란이 어떻게 나가요? 이란은 자본주의를 대폭적으로 또 고쳐서 사회적 안정을 기회해야겠다. 이란은 자본주의도 때려 부수고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나가요? 이란. 먹고 사는 만한 건 다 이란입니다. 이란을 택한 사람들의 심리는 간단합니다. 이란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혁명 같은 건데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프라이팬에서 아궁이로 빠지면 뭐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서 하지 말고 있는 거죠. 고치라는 게 그래도 안전하지. 이란이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 이란 뜯어 고치는데 얼마쯤 걸리는 거야 시간이. 뜯어 고치는데. 한 2, 30년 걸린다고 그러면 열 확 받아갈 것 같아요. 내 인생 끝인데 못 기다려. 확 엎어버리잖아.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란과 이란의 세력이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 우리나라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 이란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주변에 이란 지지자가 많아서 그래요. 저도 당연히 제 주위에 이란 지지자가 많은데 근데 막상 여기저기 가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보면 이란도 왜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n분의 1주의자들인데 확 엎어갖고 다시 짜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치 않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던데 빈대떡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맛있으니까 좋아하죠. 확 엎어버리니까 좋아한다. 매일 없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먹기가 싫으면 이란 지지자는 이란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냐면 20년, 30년 걸린다고 하면 안 되고 10년 안에 확실히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제가 볼 땐 이란 때문에 뒤집어질 겁니다. 이란 지지. 자, 이제 정리합니다. 협업은 두 개 이상의 개체가 서로 다른 방향을 수평적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나 메가신을 창출하는 것. 부연 설명 안 해도 지금까지 정리한 거니까.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죠. 분업형에서 협업형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면 됩니다. 분업형 리더, 협업형 리더, 분업형 인재, 협업형 인재, 분업형 조직, 협업형 조직, 문화, 평가 시스템 전부 뭐를 바꾸면 돼요? 협업형으로 바꾸면 돼요. 간단합니다. 나머지 다 생략이고 평가 시스템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고유 업무를 완벽하게 잘하는 70점 만점, 30점은 다른 부서와 협업한 거로 인정받은 거 30점 만점. 평가 시스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협업 안 할 수가 없고 바람 짜리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데 다른 부서나 다른 조직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돼요. 다 인정해 주는데 더구나 창과 문을 열어서 때로는 함께하고 때로는 걸어잡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과감한 통폐합, 과감한 저항, 과감한 실패입니다. 그나저 저 과격주의자들이 하면 다 망하는 이유가 그래요. CIO 대신에 이제는 CCO의 시대고 사례 재미난 사례만 여기까지 얘기를 끝내죠. 기아는 자동차 메이커, 영실험은 장난감 메이커.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부품 만드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장난감 만드는 데는 여기서 먼저 지어낸 거예요. 이게. 당신들 우리하고 협업하자고. 어차피 장난감 자동차 만들 거니까 우리 차를 모델로 만들어줘. 우리 차를 모델로. 이게 잘 팔리면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막대한 광고 일부를 지원할게. 그러니까 말 되잖아요. 굳이 뭐 별도로 디자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기아 소울이거든요. 이게.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이게.
바뀌겠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 대박 났고 이게 잘 팔리니까 여기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상당한 돈을 여기 지원해줬어. 이 양쪽도 밀리나 마치 저 TV 드라마 연속극의 PPL처럼 이거 엄청난 효과를 본 겁니다. 성공사에. 자, 코트라에서 젊은 예술가들 동원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3개월씩 들어가서 근무해. 돈 대줄게. 돈 대줄 테니까. 들어가서 제품 디자인 다 고쳐줘. 다 고쳐줘. 이게 아트 콜라보입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자기들 디자인력이 떨어지는데 전국 팔팔한 예술가들을 다 바꾸는 휴롬은 여러분 아시죠? 주방기계 아니에요. 이게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인데 미술품은 저 작가가 죽은 지 70년 지나면 지적소유권 해제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그 막강한 작품 다 그 공짜입니다. 쓰면 인상파 다 공짜예요. 근데 이거를 코트라에서 돈 대줄 테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들 가서 그 명화들 한번 입혀봐. 뭐가 좋을지. 그래서 이걸 진짜 싹 찍어놨더니 떼떨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품의 경쟁력이 좋아지고 해외 수출도 지원하고 그 다음번에 소비자는 명화 감상도 할 수 있고 이게 아트콜라보. 요번에 코엑스에서 대규모로 하고 해외 무역관을 통해서 바이어까지 초청해다가 글로벌 페어까지 했어요. 저도 가서 이제 뭐 축사도 등등 했는데 강의도 하고 이게 아트콜라보로 아트가 들어가면 확실히 좋아지죠. 볼빅은 스파이더맨을 거치는 걸 만들어냈는데 스파이더맨하고 이거 볼빅이 워낙 스파이더맨 힘이 좋잖아요. 왠지 오비가 안 날 것 같고 거리도 덜 날 것 같고 이런 데하고 좋죠. 자, 여기 경영층하고 여기 경영층이 서로 안 돼요. 뭐 유학 때 만난 건 어쨌든 안다고 와인만 마시면 되겠어요. 이게 설득해가지고 우리 만든 거 자신 있으니까 람보르기니 만들자고. 진짜 VVIP는 복잡한 기능 쓸 줄도 모르고 쓸 필요도 없고 비서가 다 해주니까 럭셔리폰 만들자. 디자인만 멋있게 해서 람보르기니 바꿔 브랜드 붙여가지고 우리 만들 자신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탄생된 것이 람보르기니 폰인데 무려 가격이 270만 원대입니다. 요거 때문에요. 람보르기니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SA 제일 비싼 거예요. 블랙나잇이라고. 이게 105만 원 주고 샀거든요. 이게 70만.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270만 원짜리만 독자적으로 불가능인데 람보르기니가 그렇다고 람보르기니가 공천하고 기술 주고 있어요. 또 막강한 브랜드 갖다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나가죠. 이런 건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 프라다 핸드백 난리칠 때 LG전자에서 프라다하고 협업해서 디자인만 프라다에서 해줘. 그럼 브랜드 프라다 붙이자. 그래서 그때 리미티드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이걸 보고서 우리도 만들어보자. 제네시스 프라다 해가지고 자동차 내부 인테리어 몽땅 프라다에서 한 겁니다. 가죽 시트, 팔걸이, 거울, 소품 다. 그래서 엄청 팔렸죠. 할 때는 하나도 안 팔렸어요. 이게 프라다 폰은 누가 보면은 하루 한마디 얘기한다고. 그럼 이게 뭐예요? 디자인 끝내주네 이거.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니고 블랙베리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 이거 프라다 폰. 이러고 다니는 심리적 만족이 있는데 이건 아무리 째려봐도 제네시스에 안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그래서 마케팅 실패라고. 이런 거 멋지지 않나요? 고급 와인바, 그 다음번에 고급 레스토랑인데 한 명은 디자인 전공, 한 명은 원예 전공. 우리한테 맡겨주시면 꽃도 화분 받침대도 인테리어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다. 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비싼 인테리어하고 탁 맞춰서 아트도 들어간다. 그러는 거 하나에 성공합니다. 슈퍼주니어라면 샤이니, 그 탄산수의 품질만 높이려고 하지 말고 샤이니가 들어가면 샤이니 좋아하는 사람이 사요. 컵라면에다 송중기 사진 붙이면 우리나라 아줌마도 살 거야. 손이 간다. 송중기 태양의 후예. 자, 행정안전부와 예스트24와 다시 세 개가 협업해서 반년 걸리던 전자책을 하루 만에 제작한 민관도 해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론, 하늘 아래 전자는 존재는 없다. 아무리 작고 약한 존재도 독특한 강점이에요. 생태계에 늘 게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까지 비교할 때 군뱅이도 구론을 제주고 있다는 말할 것도 없고 백수의 왕이 사자를 괴롭힐 게 뭔가 봤더니 비물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세파리가 어제 문과 들어붙고 콧구멍 왔다 갔다 하고 그렇다고 이거 발톱으로 때리겠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자를 물리치는 게 세파리가 물리친다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지리산인데 지리산이 아름다운 곳은 건강하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은 딱 하나. 이게 안 되면 다 무너집니다. 종의 다양성. 지리산에 식물의 종이 많으죠. 동물의 종이 많이 서식할수록 어떠한 환경에도 지속가능, 버티는 세져요. 그런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면 30년 전에 누군가 지리산 와서 다 전술을 사고 난리를 치고 나더니 맛대가리 없는 열매 달리는 나무 반만 잘라내. 유세수를 받고. 전부 먹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면 뭘 이렇게 많아 이거. 넝풀 파내고 이끼도 걷어내고 늪지대 밥만 메꾸고 야생화하고 잘 됐어. 그 5배 이렇게 면적 넓혀. 그럼 관광자원도 되고 자라 파는 모습 있잖아. 근데 전부 초점은 뭐죠? 경제적 가치 창출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제끼고. 그리고 뭐냐? 돈벌이 전부 단기적으로. 그랬더니 처음에 때까지 넣고 소득도 늘어나서 너무 좋아했는데 30년 흘러가 보니까 뭐가 나온 거죠 이게? 예전에 보도 듣도 못했던 극심한 가뭄. 이름하여 100년 만의 가뭄이다. 그랬더니 늪지대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번에 이 음지식물이 왜 필요했는지도 알게 되고 필요한 거죠. 태풍이 몰아오니까 뭐가 필요하죠? 넝쿨도 필요했구나. 잡목도 필요했구나. 그 다음에 이름도 못 들어본 이상한 질병이 들어오니까 피톤치드라고 식물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물질을 내뿜는 것들인데 그동안 돋보기 안 된다고 다 걷어냈더니 이게 다 병 걸려 다 쓰러져.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바로 뭐냐면 자연 생태계와 똑같이 지금 기업 생태계도 인간의 생태계도 뭐냐면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연결을 할 때만 지속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류가 30년 동안 난리를 치고 나서 그럼 신자유주의 나쁘냐? 나쁜 거 아니에요. 엄청난 또 혁신했는데 뒤끝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신인본주의와 새로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안전, 평화, 번영, 행복이 가능한 건강한 생태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다 말씀드렸고 최종 정리를 해봤더니 협업은 서로 다른 걸 결합시켜서 융복감을 창조하는 건데 이게 인류의 지금 운명이고 두 번째는 잘만 하면 거대한 시너지가 나왔습니다. 지금과 다른.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잘나도 살고 못나도 살아야지 지구를 떠나갈 수 없잖아요. 강자도 살고 약자도 살아야 되고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상생의 생태가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협업 연구하고 재미난 게 많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거 연결하면 다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거대한 시너지가 나고 뭐 상생 아니죠. 서로 다른 거 잘못 연결하면 뭐가 발생될까요? 충돌, 마찰, 갈등, 대형 사고.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 같은 게 왜 나오는 거죠 이게? 연결 등등 하다 보니까 이게 뭐 EU 분담금 내라는 것까지 내겠어요 영국에서. 근데 보니까 이 이민족들을 뭐냐 난민들 쿼타를 정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봤더니 종교가 달라, 인종이 달라, DNA가 달라. 오더니 뭐 사회 안정성이 다 깨지고 난리가 나니까 아 우리 그래도 우리 민족끼리도 오랫동안 잘 살았는데 이거 뭐야 이놈들 이거 안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탈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트럼프도 어때요? 트럼프 보니까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거 백인 중심으로 잘 시작 뭉쳐갖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 9.11 테러? 제가 볼 때는 명백히 이거는 서로 다른 종교 간의 전쟁이죠. 이슬람과 캐톨릭의 크리스찬의. 그러니까 제가 그런 쪽도 연구를 이제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정보화 사회가 발생되니까 해킹부터 온갖 정보화 범죄가 나와서 그게 또 직업으로 발전되듯이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그 많은 리스크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이제 산업이나 전문가들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어쩔 수 없어요. 신문명은 반드시 명과 암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좋은 점을 확장시키는 노력을 하고 그 리스크를 줄여가는 노력을 할 뿐이지 뭐 리스크 없는 사회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연구하는데 저는 요새 그 20대들한테 힐조선 뭐 그리고 다 죽였다 소리 하지 말고 니들은 축복받은 세대야 그랬더니 이것도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냐. 대학교 추천강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시작된 인류 역사의 대전환, 신문명, 제4차 산업혁명의 니들이 1세대라고. 얼마나 축복받은 니들은. 그러니 지금 나와서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새로운 일이 생기고 엄청난 새로운 편력이 생기는데 나 같으면 좋아서 참여하겠다. 뭐가 지금 뭐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3의 물길을 뛰어봤기 때문에. 제가 51년생인데 제 친구들 다 은퇴했어요. 5년, 10년. 다 은퇴해서 뭐 매일 일과가 정해져 있어요. 청계산.
매일 치는데 돈 있는 사람은 골프, 돈 없는 사람은 등산. 그리고 골프도 서울 근교에서 안 쳐요. 이스트밸리 이런 데 안 치고 멀리 가는데 군산까지 가더라고요. 카풀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같이 카풀하고 이렇게 다니면 좀 싸서 다니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집에 일찍 들어가면 혼난대요. 시간 딱 보내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불려가서 깨달은 게 있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저도 친구들이 있으니까 가끔 불려가는데 저는 늘 잘 때 내일은 또 뭐가 앞으로 1년은 뭐가 사치사는 병원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과거 얘기. 그때 런던 주재원할 때 끝내줬다. 그때 내 뭐할 때 본부장한테 전부 과거 얘기. 그 과거 얘기 쫙 끝내고 나면 한 잔 마시고 나면 정치 얘기를 하면 서로 싸워 이제. 그럼 이제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최순실 죽여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왜 죽여야 되냐고 서로 싸워. 그러고 나면은 그게 일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한 것 같아 협업 쪽에 되면 협업이 뭔지를 아예 몰라요. 그리고 저보고 항상 뭐냐면 너는 팔자가 일복이 많아서 그렇게 일이 많다. 팔자가 일복이 많은 게 아니고 저는 갈아탔어요. 제3의 물결에서 제4차선을 배우고 갈아탔기 때문에 보이고 갈아탔으니까 어쨌든 뭐 일도 하고 다니고 다 하는 거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몇 년 가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크라운 슈바도 답변을 했어요. 20년 간다. 제3의 물결 30년. 제4차 산업혁명 20년. 제가 볼 때 단축되고 한 15년. 근데 앞으로 15년 동안에 아까 생각한 거 하면 흥분되지 않아요? 들어온 택시를 타고 다닌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좋아서 잠이 안 와요. 자, 어쨌든 경청해 주는데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강의 잘 들으셨어요?